그럼 지금부터 한국자치학회에서 개최하는 한국 지역사회 민주주의로서 주민의 자치 기획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자치학회 사무총장 이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전국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할 때 한 분 한 분 그 소개 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1세션 좌장을 맡으신 신봉용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박경화 중앙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한미라 중앙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태 전국지방분권 TF 단장님이시며 서울시 의원님이신 우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연식 연세대학교 교수님 참석했습니다. 김동명 국민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 학술대회 기획 세션을 개최해 주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광역시도 협의회별로 우리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칠성 광주주민자치협의회 우리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숙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우리 여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철웅 전라남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창우 전남 목포시 우리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류호익 우리 강사회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관춘 한국성인교육학회 우리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수연 한국성인교육학회 총무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심차금 경기 남양주시 오남부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행렬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신 우리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무영 고문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창호 우리 전남 주민자치협의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1세션 운영을 지금 신봉용 우리 교수님께서 운영해 주실 건데 그 전에 1세션 발표에 앞서서 우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를 1999년부터 연구를 하면서 가장 갈증을 느꼈던 것이 1999년 현재 주민자치는 정말 세계 비교해 봤을 때 볼품이 없었습니다. 참 절망적이랬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랬던가라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조선 때 이제 향락을 찾아보게 됐고, 그래서 이혜준 교수님 만나 뵙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뻤고, 또 그 부분을 되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 박경화 선생님께서
정말 알뜰하게 연구해 주셔서 정말 저는 그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연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간곡하게 올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그 한국정치학회에서 이 세션을 만든 그 주된 이유는 마을에 민주주의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마을이 민주적으로 운영됐던가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가와 그 마을 간의 관계도 되지만은 그 수령과 마을 간의 관계도 되고, 또 양반과 마을 간의 관계도, 지식인, 이제 소위 세력가들과 마을 간의 관계도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조선 말에, 그 조선 중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그 이제 변화를 거쳐 가지고 발전되어 온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연들이 있었고 어떤 지혜들이 축적되어 있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소화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자양을 삼고 싶어서 욕심을 내봤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전통에서 우리 주민자치를 찾는 일에 그 심부름 할 게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좌장 맡아주신 신봉영 선생님, 발전 맡아주신 박경환 선생님, 그 단미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그 세션을 발표를 먼저 PPT가 이렇게 있는 관계로 그 박경화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조선시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로서의 향약과 촌계의 성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특별히 신봉영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부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제 지도 교수님이 김용덕 교수님이신데 동학을 같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스승뻘 되시는 분이 이 자리를 맡아주셔서 참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제 선생님 얘기를 했냐면 김용덕 선생님이 연구하시던 시절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주로 우리 조선 후기에서는 실학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식민지사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가 얼마나 침체된 사회였나, 이런 쪽에 일본의 관학자들이 집중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 전공하는 분들은 실학이 갖고 있는 근대성을 어떻게 부각시키려는, 그래서 근대는 아니지만 근대화의 맹안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쭉 연구들이 다 들어갔었죠. 그러시다가 우리 김용도 선생님이 80년대에 드시면서부터 이제 환갑이 그때쯤 되셨는데 연구를 바꾸셨어요. 바꾸셨는데 향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석에서 생각을 하셨답니다. 제가 대학원을 탁 82년에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역사 연구의 방향은 중앙사가 아니고 지방사다. 그 다음에 남성사가 아니고 여성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정치사가 아니고 생활사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시면서 향약 연구가 거의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사람은 일제시대에 아주 많이 했어요. 향약 연구를 일본 사람은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표가 한미라 교수가 일제시대 향약 연구를 저한테 지도를 받아서 이제 발표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중앙대 판이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도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주로 이제 향천사회사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92년에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다뤘던 향약 자료가 한 400여 점을 제가 찾았습니다. 중앙에 규장각엔 별로 없습니다. 문집이나 지방에 있는 자료들을 열심히 하여튼 다니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아서 한 500점 가까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해봤더니 향약의 성격이 너무 틀리고 이 명칭이 너무 다양합니다. 향약, 동계, 향규, 향약, 촌계 등등.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는, 향약 연구하겠다고 들어가서는 이게 어떤 내용일 것인지 해석은 되지만 그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때 향약의 성격을 4가지로 딱 구분했고,
이 네 가지는 저의 기준이 아니고 김영덕 선생님께서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91년에 끝까지 연구를 못 마치고 돌아가셔서 제가 그것을 이어서 그 학설을 이어서 향약을 4개로 했는데 이거 중국에서 받아들인 주자향약의 향약이 아니고 향촌규약, 보통 명사로서 향촌규약을 줄이면 향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의 향약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실제 자료들하고 진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발표가 제가 이거 가지고 요즘 지방분권대학 전국에 생겨서 특강을 좀 나가는데 2시간짜리 특강하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 20분으로 맞춰달라 그래서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못한 부분은 토론 시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내용은 그 행정체계 조직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향약과 촌계의 성격, 그 다음에 이 가보개혁과 분권 민권의 확대, 지방자치의 이렇게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하겠습니다. 관찰사 수령 이건 다 빼는데요. 이제 그 유양소가 바로 이제 자치적 성격을 두었죠. 조선 시대는 그 유교적 이념 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 요소를 없애야 되는 것이 이제 조선 초기의 중앙 정부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 향촌교화, 풍속이라는 것이 예의 염치를 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조선 초기부터 사족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수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치성을 가졌던 것이 이제 유양소고, 이것은 그 수령의 그 비행을 감찰하는, 견제해주는 유양소라는 것이 조선 시대의 왕권을, 중앙 권한을 넘어서는 그 자치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양소는 어느 정도 조선 전기까지는 그 수령을 견제하는 이런 기능을 해왔는데, 후기에 들어가면 수령권이 강화되면서 향청이라 그래서 그 수령의 두 번째 보좌 기관으로 향리들이 있는 질청 다음에 보좌 기관으로 이제 전락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유양소가 양반들 간의 중심이,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아왔는데, 향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향회는 그 유양소 좌수는 향회의 바로 집행기구입니다. 사무국장 정도 되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 향회라는 것이 바로 그 요즘의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고, 향의원이 바로 요즘 지방의원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투표로 뽑았습니다. 아주 민주적으로. 일반민은 무슨 참석을 못하지만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제 내용은요, 향회가 조선 전기 이 후기에 양반들만 참여하는 향회가 가보개혁 이후 가보경제항 때 그 향회에 상천민들도 상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분권적인 요소, 그다음에 민권이 확대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소가 이 중앙의 유력자들이 자기와 관련된 지방기관에 그 경제소가 서울에서 돼가지고 지방 제지사족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게 1603년에 없어져요. 이것은 지방의 영향력이 강화된 이런 측면도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향회가 바로 이제 향원 중에서 향원들이 향장, 향선생으로 향선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는 향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름이 다 틀려요. 조선 시대는 국가에서, 지방제도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향약도 조선 시대 임금이 향약 시행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령들이 가서 자기 향촌 통치의 보좌적인 역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적인 요소를 가졌고요. 향원이 이제 등재되어 있는 장부가 향안입니다. 향안에 등재된 향원이 돼야지만 유양수, 좌수, 별감으로 갈 수가 있고, 유양수, 좌수, 별감이 돼야지만 향권을 가지고 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권을 둘러싸고, 향권을 둘러싸고 지방의 사족들이 이제 그 향전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요걸 간략하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지방 통치는 수령이, 행정 정령은 수령이 향리, 면임, 이임을 행정적 조직 통해서 해왔고요.
사족들이 하는 것은 제가 지배라 그랬습니다. 향촌 지배. 자기가 있는 군현의 지배이기 때문에 향촌 지배는 제지사족들이 향회를 통해서 유양소, 향회의 그 집행기구인 유양소 향청을 통해서 향촌 지배를 이루어 왔는데, 향촌 자치는 교화적인 측면은 이 제지사족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치적인 그 규약, 향회를 운영하는 규약이 향규입니다. 향회를 운영하는 규약이 있어야 되죠. 향규고 요거는 16, 17세기에 제대로 작용이 됐고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심히 미약해지고요. 근데 기존에 양반들이 움직이던 양반들끼리 하던 것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상하 합계가 돼가지고 양반 상민이 같이 가던 이분들이 군현 단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것이 수정권이 강화됨으로써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네에 사는 상민과 청민을 장악하기 위한 조직이 동계라는 조직이고, 이건 뭐 동약이라고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부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 밑에 자연 촌락에 있던 옛날부터 20호, 30호 내에 자연 촌락끼리의 요즘 말하면 주민자치입니다. 수평적인 조직,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기 총계입니다. 다만 이 총계가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 17세기에 사종한테 맡기다 보니까 수령권이 이제 강화되니까 18세기쯤 오면은 지방 통치를 완전히 수령이 향약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종한테 맡겨봐야 이 중앙에서 당색으로 싸움이 붙으니까 지방에서도 향전이 벌어지니까 이걸 중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나서게 되면서 수령이 직접 향약을 자기가 향약장이 돼서 시행하거나 또는 제지사족이 한테 맡깁니다. 수령의 사인을 받아야지만 향약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18, 19세기에 주연 향약이라고 그랬고요. 기존에 있던 조직을 그대로 이 밑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주연 향약이나 향규라는 용어는 제가 사용한 적이 없고 1706년에 홍중삼이라는 사람이 그 향약 통변이라는 책을 썼어요. 필사본 400쪽쯤 되는데 거기에 향약을 한 10가지로 분류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용어를 받아들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요. 뭐 요거는 향규라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바빠가지고 토론 시간에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향규는 우리가 향약하면 퇴계향약이라는데 퇴계향약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안향림 약조가 원래 이름인데 이 퇴계향약은 그 내용이 중국의 여씨가 만들고 주자가 증손한 주자증손 여씨향약과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얘기한 적이 없고 일제시대에 연구하던 관학자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퇴계향약은 중국의 향약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향약이다. 이렇게 발표를 72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뭐 덕업상권, 예속상규, 과실상규 이런 조직이 아니고 과실상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상천민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양반들끼리 우리가 치양지인, 이게 좀 잘 안 비쳐서 뭐 하는데 치양지인이라고 향촌을 지배하는 사람을 치양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향촌을 지배하는 지도자들로서 유지들로서 향촌민을 토색질하면 안 되겠다는 양반들에 대한 제지사족들에 대한 자기 규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레주 같은 정신을 집어넣은 것이죠. 이래서 퇴계 선생은 퇴계향약을 만들었지만 이 당시에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족들의 반발로. 다만 그 퇴계 선생의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조선 후기에 경상도권에는 퇴계향약이 가고 이 호남 지역, 충청도 호남 지역에는 율곡 선생이 만든 서원향약, 수정으로서 가서 만든 서원향약이 이제 호남과 충청도 지역의 향약으로 주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전기에는 양반은 양반끼리 그 자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상민은 상민들끼리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임난 후에 독리 단위에서 향촌민이 이 하계라고 부르는 하계란 이름하에 동계란 이름하에 상계, 사계로 나눕니다. 어떤 데는 상계, 중계, 하계에서 중인을 따로 나누기도 하고
하여튼 조선시대는 일률적으로 딱 잘라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군현이 자치입니다. 지방 그 조직은, 지방 행정 운영은 수정이 세금 걷는 것, 사법적인 행위 이외에는 전부 사족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상하합계라는 것을 성격의 동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때 예천의 향약을 가지고 동계를 가지고 상하합계 형태였다는 것을 제가 이제 증명해 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8세기 중후반 되면 서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울들이 이 양반 중심으로 하는 동기에서 나옵니다. 경제력이 상승함으로써 대구 부인동 같은 데서는 분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동이 18세기 중후반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대방 향약소인데요. 대방이 남원입니다. 남원에 지금 대방 향약소 했던 터자리가 남아있습니다. 향교 근처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남원의 문화원에 강의 가서 이거 유일하게 남아있는 향약소 향약 시행하던 장소니까 이거 잘 좀 활용해봐 그랬더니 그냥 지금 현재 방치해 놓고 있고, 유일하게 주자영정하고 이 여시영정도 여기 있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갈 때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그 향안, 용성이 남원입니다. 용성 향안을 제가 이제 구입한 건데요. 이 남원에 이런 향안이 있었던 겁니다. 요건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든 거거든요, 다시. 그 다음에 거기 향안의 향원들 명단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것이죠. 이제 그 옆 동네가 임실 향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고서점에서 구해서 제 제자 보고 이거 갖고 논문을 써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석사 논문이 통과됐는데요. 현지 조사를 갔더니 19건인가의 임실 향안 자료가 남아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집대성해서 묶은 거고요. 그래서 임실과 남원이 이제 같이 붙어 있지만 또 틀립니다. 임실은 사족들의 영향력이 강한데요. 요거는 거기보다 이제 미약한 이제 그런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밀양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향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웬만한 데는 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찾은 게 이 정도고,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향규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17세기 중반에 자암 이민환이라는 사람이 향규를 만든 후에 소감을 여기 적은 거예요. 서문을. 그러니까 이 향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벌써 그 시대 분들도 향규라는 용어로 사용했다 하는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향약에서 덕업상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향약이 아주 자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율적으로 딱 정해지면 이것은 경국대전에 없는 모든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돼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상생활 모든 것을 뭐 처와 첩을 대할 때 예로 대해라, 자제를 가르칠 때 의리로 대해라, 이런 것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향규적 요소는 불고염치, 오해 사풍자, 염치를 가리지 않고 사풍을 훼손하는 자도 여기에 당연히 처벌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향약이 그 지배체인 것이든 일반 민중적인 것이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환난 시에 힘이 미침에도 앉아서 바라만 보고 구해주지 않는 자, 적극적인 내용이 아주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혼인 때 상당한 재당했을 때 제사 안 지내고 지나가는 자, 온갖 일상생활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 공자, 퇴편자, 빈자리에 가서 저 등에 벽에다 기대고 있는 것도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개별적으로 사법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절대 중앙정부에서는 향약 시행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대신들은 풍속이 야해졌다고 향약을 시행해야 됩니다 하는 상소문이 40-50건이 왕조실록에 실려있지만 한 번도 시행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다산 선생은 도리어 향약이라는 것은 지고재소한 자들이, 뜻은 높고 능력은 없는 자들이 시행하는데 그 폐단이 도적보다 더 심하다라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령이나 제지사족들이 이것을 가지고 토색을 하는, 여기 처벌 걸리잖아요. 경범죄라도 걸리면 뭐 안 맞으면 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많이 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약이 무조건 좋은 건 실제 내용은 굉장히 좋죠. 덕업상권, 예적상권, 과실상권 좋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아주 무서운 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향약을 향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령이 시행하는 주연 향약이 있고, 그 다음에 촌계 4가지 향약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앞에 3개는 지배층이 통치권 지배 차원에서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4번째 집어는 촌계는 그 상어부조, 수평족의 상어부주하는 이런 조직이 촌계인데, 이 촌계는 문서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문서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속 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와 촌계의 기능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연히 관습법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은 불통수와 공동우물과 불씨를 안 빌려줘요. 덥석말이 시켜버려요. 뭐 당연한 거니까 문서화되어 있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김영덕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저를 부르더니 식사를 잘 사주면서 이 도산공원에서 걸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박군, 내가 죽으면 뭐 70, 80 뭐 이런 거 기념논총 할 생각 말고 조선 후기 촌계라는 연구로 촌계 연구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저희 유언이었어요. 근데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박사 논문 때 잠깐 쓰고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수평적 조직의 완전히 요즘 말하는 주민자치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무슨 남편 죽인 고모라는 여자인가요?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여기 보면 여인 숨의 구고자, 하인약절 따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꾸짖고 이 타박하는 며느리 처벌하는 것도 여기 들어갔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하층민들한테는 많았던 사실이고, 추간지에 보면 잘 때 남편이 술 먹고 하도 두드려패서 돌로 남편 머리를 때려서 죽이는 사건도 몇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뭐 사람 살아가는 그 풍습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등등 전체 기록이, 양반하고 같이 말을 타고 지나간다 하는 것도 처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연 향약이라 그래서 이 수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시행하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연 향약의 전형은 이 율곡 선생이 청주에 있을 때 서원 향약 만든 것이 이제 전형이 돼서 호남 지역의 향약은 전부 주연 향약을 이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자료에서 뽑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촌계를,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 쪽이니까 촌계인데, 뭐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문서로 들여대라, 고문서로 하면 되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반촌이 있습니다. 양반이 살던 반촌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노비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노비는 국가에 세금을 안 내고 자기 주인한테만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살죠, 물론. 하지만 양반들만 사는 동네가 반촌이 한 10% 있고, 그 다음에 양반과 상민이 같이 사는 반상 홍거촌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마을이냐? 나머지 마을은 전부 다 이 상민과 천민끼리 사는 마을이 한 60%, 60%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말단 조직 동 밑에, 제가 말하는 동은 행정동을 말하고, 동 밑에 리가 있습니다. 동리 밑에 그 촌계가 있죠. 촌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 마을이 한 25호, 30호, 뭐 40호 정도 되는 요 마을의 조직에 의해서 동이 쓰고, 동이 10여 개가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10여 개가 모여서 이제 현이 되죠. 군현이.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다루는 행정동이 아니고, 행정동 밑에 10여 개의 자연 마을을 이제 촌이라 그랬는데, 그 전라도 담양에 가니까 촌제 축판에서 촌계라는 표현을 쓴 게 있어요. 거기서 용어를 따왔습니다. 이 촌계라는 용어는 아까 말한 향약
통변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김영덕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내고 제가 계속 이어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는가를 들여다봤더니 사신 공동체라고 정월 대보름 마을 구슬 지금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한 100여 군데에서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 날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 이런 마을이 그 자연 촌락부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조선전기의 이 촌계 같은 조직 향도계라고 촌계와 같은 것을 조선전기는 향도계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조실록에 보면 이 일반 상천민들이 향도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산에 가서 굿하고 낭비가 심하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바로 사신 향도계란 말을 써요. 그래서 거기서 사신이란 말을 따서 공동체, 사신 공동체라고 썼고요. 두 번째가 노동공동체, 둘의 노동공동체 같은 조직. 말하자면 그 논농사를 하게 되면 모신기 할 때 10여 명을 한 마을에서 한 집에서 한 명씩 뽑아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것이 촌계의 하나의 기능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뭐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한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하는 이런 농업 공동체 생활 속에 생활 공동체 세 가지를 잡았는데 뭐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동 공동체는 일제 시대에 끝났어요. 둘의 노동이. 그래서 찾기 어렵지만 이 마을굿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 가면 마을굿 하는 재간집에 꼭 둘의 깃발을 꼽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찍은 것을 30년 전부터 찍어온 것을 못 보여드리는데 꼭 둘의 깃발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체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기능을 나눠봤고요. 여러분 책에 이걸 집어넣는데요. 민중들의 기록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조선 총독부가 그 불학제라는 보고서를 1930년대에 만들었어요. 왜? 조선시대가 얼마나 미개한 사회냐, 미신을 믿는 사회냐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1500군데에서의 마을굿을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걸 뒤지니까 촌계 동계란 조직에서 마을굿 지내는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1500개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더 많았겠죠. 일제시대 1930년대에 한 1500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촌계를 지내는 이쪽이 바로 그 촌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촌계를 지낼 때 이거 동회의를 꼭 합니다. 저는 이제 촌회의라고 써야 되지만 뭐 동회의를 꼭 해서 이때 재간을 누구냐 설정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마을 외의 촌제 결산, 도로, 교량 보수, 농사, 공동작업 이런 것들을 자치적으로 했습니다. 자치적으로 하고 요건 둘에서 일제시대 둘의 조사에서 이런 일을 동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이것은 자료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촌제 전후에 촌회를 꼭 열었다. 그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도로 교환, 교량 교원, 사산 금양 이런 것들, 뭐 남의 논밭 경계 침범하는 자, 농업용수 훔치는 자, 이건 신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촌회 회원들이 n분의 1입니다. 투표로 뽑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장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2년 전에 베트남에 가서 향약을 우리나라 거 비교해달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가봤더니 똑같아요.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왕법보다 향약법이 우선한다 그럽니다. 지금도. 거기 보면 마을 안전, 도로, 수리, 마을 울타리, 의무 면제, 여성에 대한 법치, 예치, 회의 방법, 회의 날짜, 서명자까지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아요. 이 일치됩니다. 왜냐하면 저긴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저기에도 그 한놈 연구원에 가면 수백 건의 향약 자료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촌계에 대한 의미를 조선 총계는 그 지배층들에 의해서 편입되지만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끝까지 독자성을 유지해 왔다.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가장 말단 단위니까 이건 해체된 적이 없습니다. 촌계 조직은 해체된 적이 없어요. 자연 마을에서 가장 말단 조직이니까 행정동으로 이쪽에 묶이고 저쪽에 묶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이 이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다. 갑오영장을. 그래서 평가를 역사학계에서 별로 안 합니다만은
법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근대법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갑오경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역사학자 유명한 분이 그분은 갑오경장을 근대의 기점을 한국사에서 어디로 삼느냐를 대부분 그 강화도 수호조약으로 잡지만 이 갑오경장으로 잡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894년에 향회 설치에 관한 지시를 합니다. 향회를 설치해라. 이 지방의회죠. 그 다음에 지방제도 개혁을 해라. 95년엔 향회조교 향육 판묘 규정을 만들어서 향회를 시행하고 향약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선 제가 이게 과연 시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봤는데, 제가 원래 고소 수집을 합니다. 지방사니까 수집한 자료를 우연히 막 뒤지다 보니까 욱곡면 향약 절목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청주 건지 알았어요. 고소 판 사람이 청주에서 사왔다 그래서. 근데 뒤지고 나중에 또 욱곡면을 또 찾아보니까 나주에 있어요. 나주 욱곡면에서 면에서 향약을 시행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시행했던 내용, 개혁을 하라 그래요. 이거 조선시대 조직을 다 뒤바꾸라 하는데, 뒤바꾼 조직이 나오고, 제일 뒤에는 자연마을, 촌계 단위 장이에요. 촌계 장을 두민, 머리 두자 두민이라고 붙였어요. 두민 20여 명이 전부 다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n분의 1이에요. 두민, 촌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두민이 이 향약 절목에 사인을 한 내용이 수결이 다 나와요. 그 자료가 찾아서 제가 지금 제 또 다른 제자한테 박사 논문으로 이 고종대 구한말 향약의 성격이라는 것으로 지금 논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 갖고 있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지방개혁 사업을 향회에 맡겨라. 그 다음에 모든 면과리 대중소 향회를 두고 각종 사무를 회의에서 결정해라. 그 다음에 리의 존의를 리민이 직접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방자치로 이 모든 내용을 지방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민선거로 향회 구성원하고 사무 담당자를 선출해라. 이 향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규정, 회의 규정, 교육, 호적, 위생, 사창, 구율, 도로, 식산, 납세, 공공부 몽땅 다 자치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한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주 지역 거를. 그 다음에 지자체 담당자 급료를 줘라.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재정 자립도가 100%입니다.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소작을 줘서 그걸 가지고 그 지방 재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주인 지필료도 면에서 부담해라. 리아면에서. 선거시, 향에 출마하는 또는 리장 뽑는 선거시 자격 제한에 있는데 반상을 논하지 않는다. 갑오경장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신분제 철폐죠. 신분제 철폐가 바로 그대로여서 반상을 논하지 않는다. 다만 요즘하고 차이는 부의 정도에 따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조세 체납자는 안 됩니다. 지금 조세 체납자도 뭐 청와대 수석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잖아요. 우리보다 120년 전에 더 선진적으로 됐고,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밀란을 통해, 밀란은 또 지배층 기록이니까 갑오농민 혁명을 통해서 죽창으로 차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창촌 자치의 유지인 향해 유양소 향약의 전개 과정에서 지방자치 민권 향상을 위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 반영된 것이다. 광무연간 대한제국 시기에도 계속 이 향회는 유지되어 왔다. 물론 여기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근대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부분의 자치권 부여, 주민 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하 교수님 발표 감사하고요. 다음 발표는 한미라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일제하 조정 총독부의 향약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한미라입니다. 저는 원래 조선 후기 계를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계신 이제 박경화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신데 박사 논문을 쓸 때쯤 이제 일제강점기 향약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약간 조선 후기를 이어서 그 일제강점기 향약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맨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좀 막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에 이제 일제강점기 향약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막막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오늘 그 1인 관학자의 향약 인식과 이제 조선총독부 향약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일본이 왜 전통적인 향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측면을 정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발표문을 중간중간 이제 읽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페이지 15페이지에 제 발표문이 있는데요. 서로 보시면 향약은 조선 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강점기 신민당국은 향약이 민중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신민 통치에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장에서 1인 관학자의 향약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도미나가 부니치입니다. 이 도미나가 부니치는 총독부 내무국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당시에 1921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직접 그 발행한 약간 선전지로 발행된 잡지인데요. 조선이라는 잡지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연재를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내내 이 총독부에서 향약 정책을 사용을 할 때 도미나가 부니치의 글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거나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진 이제 향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도미나가 부니치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먼저 내무국에서 근무하면서 지방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이 향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직접적으로 향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요. 좀 특이한 게 앞에서 이제 이황 향약과 율곡 이 향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율곡에만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행정적 시스템이 굉장히 갖춰져 있고 우리가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페이지 17쪽에 이제 그 도미나가 부니치의 글의 일부를 그 인용을 해놨는데 보시면 이제 조선인을 알고 조선의 지방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향약의 연구를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향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향약은 이게 사적 공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미나가 부니치는 향약은 양반 유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적인 규약이지만 양반 유생들이 일반민들을 통제하는 강제력이 있어 공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향약을 수령 관치에 대한 사림의 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치는 지방자치를 의미하는데 약간 그 17쪽 하단부터 18쪽 위쪽까지 보시면 이 도미나가 부니치가 쓴 글을 인용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향약 단체는 일종의 공권력을 가지는 자치적 단체에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 권력은 결코 관권과 모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과 어우러져 행정의 원만함을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향약의 특성을 영국의 치안판사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평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향약을 사회교화의 방법으로 파악을 하였는데 이렇게 파악한 거는 이 도미나가 부니치가 글을
연재할 당시 약간 3.1운동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향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뭘 제시를 하냐면 향약의 시행이 필요한데 이제 이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향약의 옛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은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향약에서 변용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도미나가 브니치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마스타코인데 총독부 관리인데 이 마스타코가 그 똑같은 조선이라는 잡지에 글을 쓰면서 향약을 지방자치와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실시된 지방제도 개정은 조선 민중을 위하여 참으로 기쁜 일이며 지방자치대와 관련하여 향약이 연상된다라고 이제 쓰고 있고요. 이 마스타코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방제도 개정에 대한 선전으로 향약을 지방자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스타코가 쓴 그 조선 159호를 보면 19편의 글 중에 2편을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고요. 이런 글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1920년도에 사이토 총독이 조선에 왔을 때 이제 조선에게 뭔가 지방자치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주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에 있었던 지방제도 개정 예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가져다 주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지방제 확충으로 포장만 되어 있지 실제로 말단 행정제도 개선책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조선 사람들의 역풍을 우려하여 당시 사이토 총독은 지방제도 개정이 조선 지배정책에 대단한 진보가 있는 것처럼 포장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마스타코의 글은 조선의 전통적인 향약을 자치자와 결부시켜 선전함으로써 지방제도 개정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을 축소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일본은 이 향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제강점기 동안 향약 시행에서 향약의 자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향약의 지방자치대와 연관된 선전의 의도를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호에 이제 나카무라 히데타카라는 인물이 조선 자치제의 맹하를 향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향약이 지방자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서 향약이 조선에 정착하지 못한 점을 좀 특이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시행한 지방제도 개정이 조선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향약의 부족한 점을 개선을 하면 이 지방제도 개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1930년대 지방제도 개선이 조선의 자치제도를 위한 것이며 일제의 조선 지배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지방자치제 조직인 향약의 연장선상에서 잘못된 점만을 개선한 조선을 위한 개혁임을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글에서는 실지를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학자들뿐 아니라 일본의 법학자들도 향약에 당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였고 형법학자였던 호즈미 노부시케가 본인의 그 연구책에서 조선의 향약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중국의 향약과 다르다. 그래서 조선의 지방자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향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의 제자이자 조선의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었던 미즈노 렌타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정무총감이 된 거를 축하하고 그리고 그 조선의 지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향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 답장으로 나중에 이제 답장이 오는데 미즈노 렌타로가 연구 성과를 보니 정말 조선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향약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답장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학자들뿐 아니라 많은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이 향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향약 정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페이지 21페이지에 이제 조선총독부 향약 장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향약 장려 정책이 있기 1년 전에 이 총독부가 전국적으로 향약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냥 있고 없고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향약을 시행하고 있는 거, 두 번째로는 옛날엔 시행됐지만 어떤 이유로 약간 중단된 케이스, 마지막으로는 원래는 없었는데 그 18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향약이라고 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 해에 이제 향약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독부는 전국의 우수한 향약 단체 130개를 선정하고 한 단체마다 100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을 밝히는데요. 이제 특정 도에 이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부는 그 특정한 성과가 있는 향약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일본이 그 보조금을 지원받을 단체를 신청을 하되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있었던 향약 조목에 두 가지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생활 개선이랑 그 산업 장려인데요. 이거는 기존에는 없었던 조목인데 이게 일본의 정책과 이제 생활 그 개선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 조목을 넣을 것을 이제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각 지역별로 할당된 수와 신청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는 130개의 단체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그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한 단체는 57개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일본이 향약과 유사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만 다르고 그 안에 있었던 향약과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장려 정책을 너무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는 벌써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돈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그 수보다는 적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체 도에 대한 그 신청한 단체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단체에 대해서 이제 다 쓰긴 했는데 몇 가지 도만 얘기를 하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중심 인물이 있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9개 단체가 신청을 하긴 하지만 7개 단체가 벌써 지원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7개 단체는 배제되고 2개 단체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행되고 있었던 단체 중에서 이제 성적이 양호한 단체 광남계, 대흥회, 대동계를 선정을 해서 150원의 보조금을 지불한 반면 경상남도는 이제 약간 쇠퇴하고 있거나 거의 이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단체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라고 해서 항무국에서는 그 단체들에게 150원씩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받은 단체는 황해도에 있었던 소연회입니다. 무려 2,600원을 지급을 받는데요. 소연회는 이제 율곡선생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고 이를 기초로 향약의 부흥 조성과 사회교화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돈을 좀 많이 지급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약 부흥보다는 이제 유물과 유적 보존에 사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유림들을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일본의 편으로 흡수하려는 모습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그 율곡 향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평안남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돈보다 본인이 지부가 많으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돈을 지원을 합니다. 약간 특이한 도가 함경북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미나가 부니치가 실제 이제 도지사로도 있었고 나중에 이 도미나가 부니치가 경기도 도지사로도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안에 있으면서 향약을 부흥시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도로 환경북도로 도 지원비로 좀 지원을 해달라, 많은 돈을 지원을 해달라, 지역의 특수성을 좀 인정해달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항모국이 이걸 받아들여서 지방비로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향창의 설립이나 향약의 총회, 인쇄비 비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여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단체와 그리고 가로는 지역과 옆에 숫자는 지원금을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정리를 해놨고요. 이 전국에 이제 58건의 향약 보조 장려금을 이제 각 도에서 신청을 하는데 실제 여기서 44개 단체가 돈을 받게끔 되고 최소 150원에서 2,600원의 돈을 받게끔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정책적인 부분만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나중에 연구한 게 이 지원금을 받은 44개 단체의 향약 그 장들의 성향이랑 그리고 각각의 조목들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향약에 달라지는 점이 아까 얘기했던 생활 개선이나 상업 장려의 조목이 되게 크게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이제 향약을 주목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민들을 어떻게 통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조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오늘 자료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퇴직한 신봉룡입니다. 정치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이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한국 그 지방자치중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맡으면서 좀 주저했던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회를 맡아서 젊은 분들에게 마음의 불편을 주지는 않을까 해서 사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해서 누군가 리셉셔니스트로 한 사람 나가서 맞이하는 게 좋겠다고 부탁을 하기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오늘의 주제는 이 향약입니다. 향약인데 이 향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들으면서 역사학과 정치학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토론자들 중에는 정치학자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대학 교수들의 이게 세미나 진행이라는 것이 개미 줄 세우기보다 어렵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안 지키더라고요. 시간 지키는 세미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쫓기게 마련인데 11시 10분까지 끝내달라고 한다면은 토론자는 7분을 넘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그래도 허둥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해 주시되 토론의 내용은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정 토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두 분에게 다 토론하지 마시고 어느 한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카톨릭대학교의 최원호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최원호입니다.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그 행정학과에 몸담고 있습니다. 이게 전공이 행정학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 향약이라는 게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 뭐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이런 기획 세션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 박 교수님의 발제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시대 향약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아는 바는 없지만은 토론의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점으로 저는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향약이라는 게 통치 조직 내지는 통치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지, 자치로 소개를 하셨지만은 또 통치 질서 속에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에 그 용어로는 뭐 단체자치, 주민자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단체자치라는 거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과정,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발전한 자치 이 개념이고, 주민자치는 이제 영국에서 발전한 이제 자치 개념인데, 조선 시대의 그 향약이라는 게 지방에 대한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방점을 둘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지방에서도 제지 사족들의 어떤 그 관청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컸는지, 이 통치인지 자치인지, 이 중앙에 대한 자율성 확보인지, 아니면은 관하에 대한 관청 세력에 대한 제지 사족이라든지 혹은 주민들의 자율성 확보 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맥락에서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으면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행정학계에서는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서울시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권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주민자치회의 지역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좀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지난 20세기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계에서 이런 행정국가화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데,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상황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20세기처럼 고도 경제 성장을 한다라든지 이게 더 이상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성장을 잘 못합니다. 또 인구는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가 됩니다.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하면서 실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지구의 표현으로 하면 근린자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가 돈이 많아가지고 주민자치회 만들어갖고 예산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제 재정 절벽,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역할이 이제 앞으로는 축소될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회의 역할이 커져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그걸 이제 캐머런 총리 때 빅소사이어티란 이제 정책 플래그십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의 수권을 하는 거죠. 인파워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더 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충성의 원리라든지 빅소사이어티라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세기에 국가 역할이 굉장히 확장됐던 게 이제 반작용으로 새로운 그 모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주민자치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이를테면 뭐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행정력을 들이고 재정력을 들여서 해결하기보다는 과거에 조선시대 때 향약 같은 거죠.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게 정확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그 논문을 읽으면서 향약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갖고 일본 문헌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향약이라는 게 일본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나. 근데 그 향약이라는 게 이제 법 규범으로서의 의미도 있죠. 아까 그 박 교수님께서 그 베트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일본의 그 문헌을 쭉 그 찾다 보니까는 일본의 각행이라고 우리나라 연구재단 같은 데서 연구 그 과제를 주는데 10년 전은 아니고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나고야 대학 교수 팀이 이제 이 법 규범으로서의 향약을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향약이 일본에서는 별로 뭐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유교 국가인 한국하고 베트남에 전파가 됐는데 베트남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도이무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향약이 다시 부활을 해서 요즘 이제 국가법하고 향약이 이원화돼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고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한 팀이 돼서 중국, 베트남, 한국의 향약을 비교법 차원에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약이라는 게 국가법하고 지역에서의 어떤 전통법이 이원화돼서 같이 이제 작동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지역 사회에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어떤 분쟁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근린 분쟁, 관홍상제 이런 게 이제 촌락 공동체에서 향약으로서 이제 규제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는 이제 부활이 돼서 이원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토론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 계층은 이 2층 되어 있죠. 광역하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시군구라고 하는데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읍면자치, 60년대 50년대는 읍면자치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한 230개가 채 안 되는데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가 제 토론문에도 있지만은 3만 6천 개가 넘습니다. 3만 6천 개가 넘는다라는 건 우리나라보다 개수가 100배 이상 많죠. 우리의 그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규모가 100배 이상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읍면동보다도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프랑스나 스위스의 꽃면입니다. 일본도 메이지 초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무려 7만 개가 있었습니다. 7만 개.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초등학교 하나에 있는 한 500명 정도로 봤어요. 근데 프랑스는 3만 6천 개가 그대로 꽃면이 있는데요. 일본은 너무 작다고 해서 지난 100 몇십 년 동안 계속 통폐합해서 지금 한 1,800개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수원이나 이런 데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부천은 87만 명이나 되고요. 서울에 지금 동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서울에 동이 420여 개가 있어요. 예전에 500개가 넘었는데 통폐합해서 지금 한 42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을 때 한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동이 작은 데는 10,000명부터 많은 데는 서울에 동이 7만 명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촌계니 동계니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요즘 용어로 하면 근린자치 하나의 공동체로서 과실상교하고 어떤 서로 돕고 지역의 어떤 대면 접촉을 통해서 한당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단위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로 보면은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게 동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근린자치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 같은 경우 7만 명이나 되는데 과연 7만 명도 하나의 공동체도 사라지고 다시 이제 복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단위로서 근린자치 단위로서 조선시대 때 이 향약은 그 단위 그게 그래서 이제 동이니 리니 이런 식의 행정 단위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론의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수환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토론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토론문에 썼지만은 박경화 선생님께서 쓰신 데는 학계 지금 상당히 정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의견을 더 붙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쌤 아까 말씀 90년대, 80, 90년대 하시던 데와 다르게 최근에는 이제 좀 다양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좀 보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이제 여쭙는 것으로 지금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논쟁이 있다거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준비된 토론문을 신속하게 읽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지방 31페이지입니다. 현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궤적을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 논문은 조선시대 향약과 총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발표문에서는 향약과 총계 혹은 동계라고 하는데요.를 시기, 주체, 대상 그리고 단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거시적으로 조선시대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직을 크게 3층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단락입니다. 제 연구 필드가 사실은 17세기 조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발표문은 거의 500년, 조선 500년을 다 통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기적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17세기 이후를 대상으로 전제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그 17세기 이후에 이제 농촌을 연구하다가 최근에 이제 7, 80 농촌 개발 문제 그리고 현대 사회의 국제 개발 관련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생님께서 제시하셨지만 사실 농촌 공동체의 여러 이제 뭐 이른바 활동과 관련한 것들이 현대 사회로 어떻게 이어지고 그것이 지구 남반부에 있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촌 특히 조선 후기에 가지고 있던 농촌의 다양성 사례들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를 선생님께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선의 이른바 사족 지배 질서 혹은 향촌 지배 체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지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양반 집단은 발표문에 의하면 지방 행정 체계를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른바 하층민을 자신들의 체제, 성리학적 교화가 되겠죠. 이용하여 주도권, 즉 헤게모니를 추구한 것으로 발표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향촌 사회사에 대한 거시적 연구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방 관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대립 구도가 진정 가능하였는지 하는 데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배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가보면은 지역사회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주도성시 사회 갈등이 뭐 항상 존재하고 지구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 방향이 관을 향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조선 후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일기나 고문서 등 또 지역사회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관건에 저항하거나 연대하는 모습을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문집들에 보게 되면 그 후손들에 의해서 자기 조상들이 현양하기 위한 측면에서 좀 과다된 표정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약 동계, 동흥이 비록 시기 등에 따라 전격의 변화가 있겠지만 관의 지배에 대응하기 위한 그들의 자치 조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례, 관건에 대립하거나 항쟁한 사례가 주민과 연대해서 말입니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 위로부터의 지방자치 성격으로서 향약, 향청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어쩌면 현대의 독일 등에서 말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자체의 성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항 대립과 관련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부개혁의 향해 설치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의 사례로서 총계, 동계와 관련해서 공부한 부분입니다. 역시 사례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른바 사족들이 지방민에 대해 지배를 통한 자체의 가치로서 총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계이죠. 즉 양반 중심의 상계와 백민 등으로 구성된 때로는 노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만은 하계와 합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분제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양반의 지배권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세에 대한 공동납 대응이라든지 넓은 의미에서 주민자치적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계, 동계에 있어서 상하 합계의 양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로 드신 대구의 그 백불암 경주채씨 요골의 경우에도 벼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들 노비를 동원해서 상학기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연구된 사례에 의하면 진주 마진의 재령이 씨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학계처럼 보이지만 노비들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경주채씨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총계 동계 양성이 비록 다양하겠지만 학계의 사례를 주민자치, 특히 밑으로부터의 자치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학계를 통해서 공동이익이나 현안에 대한 대처한 사례가 있다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이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또 사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약과 총계의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약이 상부상조하는 농업 공동체적 가치를 권장하거나 부세에 대한 조정과 토의 발효를 절충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청계에는 생활 공동체로서 노동이나 제의 등에 있어서 노동력의 동원과 관련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대체로 동계의 강령이 향약과 혼재되면서 지역에서 향약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동약이고 동계이고 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물론 글에 쓰셨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독리 단위에서 이 둘이 혼재되기도 합니다. 또 조선시대가 기본적으로 농촌 공동체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서 독리별로 일정한 정계 조직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행전촌 아래에 몇 개의 자연촌이 구성되어 있고 이는 오늘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청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선생님 발표문에서도 청계의 실체 그리고 기록에 대해 추적이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는 계주, 유사, 공사원 등을 조직을 갖추고 현난 상률 등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작동했었습니다. 일부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본다면 문중과 관련하여 상포계, 송계 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양반 사족과 관련해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는 상례, 혼례 등 대에 대한 부조 등 노동력 동원과 관련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둘의 이른바 노동력 관련된 둘에 대한 실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 물론 노동력입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함께 동양 마찬가지지만 지배와 비지배, 주민과 관권과의 대립 갈등 그리고 그 사족 내에서의 권력 향배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현대 농촌이라든지 이른바 국제 개발에 이거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그 대립적 구조보다는 마을 내에서의 이른바 호혜와 협동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 또 서양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호혜 협동의 가치는 노동력이 아닌 공유 자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장이라든지 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둘이 약간 다른 것이죠. 그러한 공유 자산을 분배해서 관리하는 사례가 좀 더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발표문은 이미 학계에서 여러 정설로 정해져 있고 최근에 제가 토론하는 것은 좀 더 다양한 사례 정설 외에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자는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 농촌과 국제 개발과 적용해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인 사회와 분들은 시간을 잘 지키시는군요. 다음에 서울시의 김정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쉽게 벗어나지. 예.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우리 박경하 교수님과 한미라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서 우리 영국의 역사 철학자인 콜링우더의 견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콜링우더는 이게 우리 역사가 연구하는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현재도 여전히 살아있는 과거라는 걸 만으로 해서 과거와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발전문을 원고는 정리 못 해왔습니다. 별도라면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경하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한미라 교수하고는 동학이고요. 1988년도에 지방자치가 막 논의됐을 때 우리 박경하 교수님하고 아까 언급했던 우리 김영덕 선생님께서 EBS 방송국에 나오셔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이 상호 대담한 프로가 오늘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수많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지배 계층의 수탈 속에서 이렇게 삶을 이어왔던 삶의 지혜로서의 총계, 그리고 동계와 우리 향약 조직들, 그리고 우리 식민지 침탈 속에 일본 관학자들이 그 향약의 주요성을 파악을 하고 식민지병에 이용했던 우리 한미라 교수님 모습이 저는 여전히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서 토론했던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쪽에서는 이러한 지방 분권파와 중앙 집중파로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분권 쪽에 이 총계의 향약의 개성을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단체 자치가 아니라 주민 자치로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면면이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 26일 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 주권이 실현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개헌을 통해서 주민 주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서야 하겠습니다만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의미에서 몇 개의 기제를 3개의 기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민자치회 설립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수기 정책 제도의 도입이고요. 세 번째가 주민 발안제의 모습입니다. 현재 요 세 모습들은 전부 다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논의들이 그 법 정신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수기 정책제와 주민자치회 모습을 우리 옛날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당시 촌락 공동체에 했던 자치의 모습은 자체의 규범이 있었고요. 자체의 공동재산이 있었고 자체의 재정 규범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22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직을 할 수 있는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촌락을 단위로 한 토지 김박, 공동체 김박 관계에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읍면동 중에는 6,800개의 읍면동이 있답니다. 6천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10만이 넘는 읍면동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 단위를 하나의 마을 자치 규정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담습니다. 서울형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대표성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제의 모습인데요. 물론 최고 단위로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총회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만 총회 구성 여건은 여전히 규정이 되지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세 번째는 이제 무슨 공동체의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점이 현 시점에 오늘 이 주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4가지의 공동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분 선생님께 우리 조선조에 있었던 우리 촌락 공동체의 하는 모습들과 현재의 모습들, 이제 콜링우드의 견해를 좀 표현하다면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 배경의 배후를 한번 좀 더 한 코멘터에 한 말씀 좀 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민자치회 중앙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법 국회에서 토론 과정 중에 4개의 핵심 쟁점이 있는데 요 첫 번째 쟁점이 주민자치 참여, 주민주권 실현이 첫 번째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뭐 수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의 조항은 특례시 시행이 하나 쟁점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의 쟁점은 잘 알다시피 이제 단체 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저희는 의회와
집행부 대립적 균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유럽식으로 유럽식 통합형이라든가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했는데 요거였는데 요거도 하나의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재정 분권이 하나의 쟁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연석 교수님은 제가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조선조 지식인 계보를 주로 전공을 한 우리나라 정치학계의 중진학자입니다. 좋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박사님. 네, 제가 겁도 없이 논문 2개를 다 그냥 토론문을 써가지고 저는 2개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논문 분량도 많지도 않고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년 중이라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어제 우리 작은 아들 양구로 군대 보내느냐고 이제 서울 온 김에 이제 토론도 하자고 이제 했는데요. 근데 이제 2개를 다 하긴 했지만 이제 하면서 사실 이 토론이 좀 부적절한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2 논문 다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논문들 이미 출간이 됐고 또 뭐 평가를 다 받은 논문이고 이미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인데 그 제가 지금 와서 그 논평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저도 공부한 사람이고 뭐 논문 쓰는 사람이지만 이미 나온 논문에 대해서 뒷북치는 건 좀 기분 좀 이렇게 썩 이렇게 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제가 2분 선생님께 어떤 결례를 드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질문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 분야에 관해서 뭐 조선시대 향약에 대해서 한번 논문 써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는 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영어로 썼는데 이제 다 억셉트돼서 근데 이제 아직 출간이 안 돼서 지금 제가 그건 어느 저널에 실렸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도 조금 관심이 있고 일제시대에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냥 그 관심의 일단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경화 선생님 논문은 뭐 이건 뭐 잘 조직화된 논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향규, 동계, 그다음에 주연향약, 촌계 이런 검토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향약 또는 계를 보는 그 기본적인 범주 설정이라고 이제 듭니다. 뭐 이런 그 구조화 작업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향약의 시기나 주체 또 대상 이런 거에 따라 이게 좀 다르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오늘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범죄 규범으로서의 향규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속하는 뭐 제약이든 뭐 어떤 통제 장치든 그것으로서의 향약 또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 조직 원리로서의 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이름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은 저도 이제 보면 이게 상당히 여러 하나로 나눌 수 없는 이제 중첩되고 이렇게 뭐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현대적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을 다시 redefine 한다면 좀 더 조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첫 번째로. 2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향약이라 조선시대 향약은 기본적으로 지배층의 지배 도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배 집단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자치와 연결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조선시대 지배층이라는 사람들, 사 집단이라는 사람들을 좀 더 양심적이고 또 책임감 있고 아까 노블레스 오브 리저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 현대적 의미의 주권자라고 하는 걸로 등치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논의의 전환이라든가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향약 조선시대 향약 어쨌든 지배 집단들이 지배 집단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이것을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사실은 하층민도 이제 구속되는 향약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지배 집단이 아주 고스란히 다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을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두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저항 조직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고 그것이 어떤 자치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항한다는 것과 자치한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하는 것은 이제 뭐 이 어떤 외압에 대해서 카운터 블로를 날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힘을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선생님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라 선생님 시간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쏘온 김에 혹시 그냥 글만 보시면 말씀 잘 못 전달될 것 같아서요. 이 논문도 역시 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잘 자료가 없는데 일제시대의 향약 이런 걸 이제 소재로 삼아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시대에 특히 1920년대를 다루셨는데 1920년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특징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목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겠다는 점을 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 1919년 이후에 일제가 식민 통치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치론이라는 것이 이제 널리 확산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서 타율적으로, 역설적이지만 타율적으로 자치라는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사실은 좀 전제로 좀 깔려져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이 향약을 도입을 하면서 유교의 잔재 이런 것은 제거하고서 향약의 선기능만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향약은 유교 정신에 기초해서 그것을 잘 관철시킬 때 향약이 작동되는 것이지 유교라고 하는 모럴 밸류가 빠지면 향약은 작동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형해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을 좀 하셨어요. 답변에 이걸 보셨는지. 만약에 이제 전국에 걸쳐서 향약이라는 게 조직이 됐다면 그 향약의 중심 인물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의 지배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향약의 좌장으로 앉혔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격을 좀 파악할 때 일제시대의 향약의 성격을 좀 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랩업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 일제시대에는 향약보다는 사실은 개라는 것이 오히려 저항과 자치의 자원으로 더 많이 활용됐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는 것으로 저의 어설픈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그 김동명 박사는 동경대학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의 친일 단체를 동원을 해서 조선을 통치했는가 하는 것이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아마 이 논문의 가장 적임자의 토론을 뽑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그 한메리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동명입니다. 제가 식민지 시대 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라 선생님 논문에 한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 있어서 준비한 글을 읽는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발표문 37쪽 되겠습니다. 이 한미라 선생님 글은 일본 제국주의,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지방에 대한 지배 정책의 수단으로 향약을 활용한 이유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향약을 전국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1930년대는 물론 그 이전인 1920년대 논의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에서 연구사적 우위를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향약에 대한 거는 이번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전 논문의 앞에 발표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향약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저는 주로 근대적인 제도로서의 뭐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에 대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향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근대적인 의미의 자치라는 것은 분권과 참여를 의미하며 제국주의 지배 아래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정권 정책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제는 지배 이념으로 동아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지배 정책이 실시되어서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동아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점차 식민지 주민, 주로 조선인들이겠죠. 참정권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본국과 동일한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추상적인 민도가 만약에 향상이 되면 지방 레벨, 오늘날 얘기하는 지방자치죠. 그것을 확립하고 그리고 동아가 진전이 되면 중앙 레벨에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회에 식민지 조선의 대표를 참가시킨다는 것이 이데올로기로서 내세운 그런 참정권 정책이었습니다. 38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중앙 레벨의 참정권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지방 레벨에서만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표현을 일본은 쓰고 있습니다만 충북부는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기관의 자문 또는 의결기관으로 매우 제한된 형태의 지방자치였습니다. 1910년대에 부군 참사 자문회와 부협의회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 이제 본격적인 지방 행정기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부협의회, 그다음에 도평의회, 지정면협의회, 보통면협의회가 됐고, 그다음에 1930년대에는 의결기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회, 도회, 우회, 면협의 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납세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된 선거였지만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뭐 국회 속기록에 비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몇몇 곳에서는 뭐 굉장히 자세한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방자치의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라고 봅니다만 물론 뭐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배제의 기만성 또는 제도도 굉장히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파들의 그런 일방적인 협력만을 강조해서 매우 정태적으로 뭐 유명무실하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더 교모하고 이런 게 뭐 지금까지의 연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실증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 의원들이죠. 당시에 그 의원들과 지배 권력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동태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도 주민들은 정치적인 삶을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일방적인 협력뿐만이 아니라 지배당국과 대립하고 또 타협하는
그런 지역 정치, 최근에 젊은 학자들이 지역 정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한 연구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물론 억압적이었고 또 굉장히 그 만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 글에서 한 선생님께서 다루신 일본인 관학자의 향약에 대한 인식과 조선 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이런 참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근대적이고 또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지방자치로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지배체제에 포섭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으로 전부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전통적이고 관습적이고 비공식적인 이런 세력까지도 완전히 포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향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밝힌 일본인 관학자들이 전통적인 향약의 자치 기능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지방자치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바로 일본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 총독부가 향약 장려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할당수를 채우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도나 이런 지역들은 이미 뭐 근대적인 제도가 확립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미 정치 세력들은 향약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근대적인 제도인 지방 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원 단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일제 향약 활용의 필요성은 이제 10년대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 주민을 전시에 동원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막다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역시 기존의 공식적이고 근대적이고 그런 제도적인 정치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 연습적인 것에 기반을 둔 향약의 그런 뭐 이용 아니면 활용 이런 것들이 더 기묘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이해가 맞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좀 이런 저희가 하는 연구하고의 이런 접점이라랄까 그런 관련도 좀 이렇게 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은 더 향약의 성격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시간은 다 지냈습니다. 누구의 실수였던 시간은 다 지냈고 이런 것은 대체로 사회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토론 세미나에서 토론의 분위기를 망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질문 나온 것을 모두 대답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대답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자치라는 용어를 전통 시대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 자치성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분명한 것은 자율성이 관권 우위를 인정하는 우위의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분명히 정령은 수령한테 맡겼지만 교화라는 것은 사족한테 맡겼습니다. 그걸 뭐 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조용조 세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조용조 중에 공물을 바치는 세금은 이것은 특산물을 바치는 건데 이것은 사족들한테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많은 폐단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해 주신 사회과학 하시는 부분들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제한적 의미에서의 자치다. 그렇게 되는 걸 하고 또 많은 제언을 해주신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선 두 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역사 쪽으로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면을 두 분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앞으로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심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44개 단체 중에서 한 30명 정도의 이력을 확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아까 예측하셨던 것처럼 면 의원의 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학교장을 지냈던 인물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인물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지역의 유지로서 약간 그 명확하게 어떤 행적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였고요. 그리고 걔는 사실 제가 원래 조선후기 금송계 전공을 하다가 이제 향약으로 이제 연구를 주제를 바꿔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김동명 교수님께서는 저보다 제 논문에 대해서 잘 해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30년대 이후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37년 이후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그 단체들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썼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향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향약의 성격이 완벽히 거의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근대 소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근대적인 조직처럼 바뀌게끔 돼서 일본도 향약이라는 표현보다는 향약 정신 단체라고 해서 향약의 그냥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이제 이용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썼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한 400페이지 정도 이제 국가기록원에 향약 정신 보급 그 자료가 있는데 다 연구 분석을 못 해가지고 앞으로 더 연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로서 몇 가지 그저 시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논문 발표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세상 살다 보면 돈 있다고 쓰는 건 아닌데 이런 좋은 자리에 스폰서를 맡아주신 전상직 회장님께 대해서도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그 향약에 대해서 쓴 기억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스리기 편하게 하느라고 세종이 만들었는데 후세의 국어학자들이 세종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다스리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향약이라는 것이 향촌사회의 관습법이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회과학자들과 인문과학자들이 그 시각의 차이가 제가 주목한 것은 향약을 만든 사람이 김종직입니다. 김종직이 그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조광조가 대를 이었고 그 다음에 김안국, 그 다음에 율곡, 그 다음에 퇴계가 이었거든요. 바꿔 말해서 향약이라는 것은 지배사족이 향촌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그 주자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주민이 위에 있지 않았어요. 아까 박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자생적으로 관습법을 만든 것이 전혀 아니고 지배계급의 주도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공맹의 유학의 사회를 우리 사회에 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이것은 지배 논리이지 여기에 만약에 자치의 논리를 강조한다면은 자칫 그 향약의 의미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조 박사님이신가요? 정 박사님, 그 우리 향촌 사회에 무슨 그 향약에서 공유 재산이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공유 재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장의는 혼자 지낼 수가 없거든요. 장의, 혼례, 농기구, 불학제, 농학, 농요 이런 문제는 각 단위마다 불학마다 그 공유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촌 사회의 향약이라는 것이 아주 그 개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두레라는 것이 둘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들으신 그 샘을 뭐라 그랬습니까? 샘을 풀 적에 두레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공생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공유 자세는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학문 이전에 체험으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30초만 제가 네, 써야겠습니다. 잠깐 예. 제가 오늘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학회에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오신 그 주민자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잠깐 미진한 말씀이 한 말씀 더 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 시간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향약을 4가지로 규정해서 촌계까지 집어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촌계는 띄어내야 되겠다는 말인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약은 선생님께 말씀하듯이 지배층이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활용했지만 이 촌계는 조선시대엔 촌계라는 용어를 좀 쓰기도 했고 동계라는 용어도 쓰기도 했지만 전기에는 향도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배층의 휘하로 들어갔지만 계속 자연 촌락에서의 수평적인 조직의 주민자치적인 역할은 계속 면면이 이어왔다. 라는 것을 근데 이것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냥 문제 제기만 할 뿐이고 구체적인 것은 많이 못 보여주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는 이 전통 시대의 총계라는 것 쪽에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자 말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